김씨 가문의 선산 김태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딸의 묘비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15년, 그 고통은 여전히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이 꽃이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할아버지처럼 이 꽃도 아주 외롭대요. 김 회장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딸 수진의 어린 시절과 똑 닮은 눈과 미소를 가진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이 아이가 꽃이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고 그리 말했던가? 그 짧은 순간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졌다.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는 소리만이 김태환 회장의 귓가를 채웠다. 그는 눈앞의 소녀를 마치 현실 너머의 환영을 보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녀의 얼굴 위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딸 수진의 해맑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까맣고 커다란 눈동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뺨에 희미하게 파이는 보조개까지. 그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낡은 기계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터져나왔다. 소녀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이하은이에요. 엄마 보러 왔어요. 김수진 엄마요. 김수진. 그 이름은 천둥처럼 그의 고막을 때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수진이, 내 딸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그는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과 핏줄을 만났다는 알 수 없는 격정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아비는 누구냐?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붙잡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민준이었다. 15년의 세월은 그의 젊고 총명했던 얼굴에 고단한 삶의 흔적을 깊게 새겨놓았지만 김 회장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자신의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평생을 저주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민주는 도착하자마자 하은의 팔을 다급하게 잡아 끌었다. 그의 눈빛은 김 회장을 향한 깊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우리 당신과 할 말 없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하은이 영문을 모른 채 물었지만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김 회장을, 자신의 행복을 짓밟고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는 서둘러 딸의 손을 잡고 마치 악마에게서 도망치듯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김 회장은 차마 그들을 붙잡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딸의 묘비 옆에 선 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 15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민준의 증오 서린 눈빛은 김태환 회장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상자를 열어젖혔다. 15년 전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날의 저택은 폭풍우 전화처럼 불안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고 거실의 값비싼 샹들리에는 음산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중심에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여전히 오만하고 냉혹했던 아내 박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겁에 질렸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보고 있는 젊은 이민준이 있었다.
그는 당시 청록그룹이 야심차게 조성하던 수목원의 가장 총명받는 천재 조경가였다. 그는 흙을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맑고 고귀했다. 박서연은 멸시가 가득 담긴 눈으로 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두터운 돈 가방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던지듯 그의 발치에 내던졌다. 철썩 하는 둔탁한 소리가 세차게 연주되던 슬픈 피아노 소리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흙 만지는 천한 것이 우리 수진이와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박서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돈 가지고 당장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널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그때 2층에서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내려왔다.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한 채 부드럽게 불러 있었다. 엄마, 제발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녀는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딸의 간절한 애원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적으로 밀쳐냈다. 수진의 몸이 균형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악하는 비명과 함께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민준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박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호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뱃속의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난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버티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굴욕과 치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돈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진을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수진의 절규가 그의 등 뒤를 쫓아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신문에서 수진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빗길 교통사고. 세상은 그렇게 말했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한 악마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버린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날 이후 이민준의 세상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김태환 회장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15년 전 과거와 현재를 위태롭게 오가기 시작했다. 낮에는 거대는 청록그룹의 냉철한 총수로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죄책감과 후회의 잠 못 이루는 한낱 늙고 나약한 아비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으면 딸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 눈을 뜨면 수진과 똑 닮은 어린 손녀 하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속죄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죽은 딸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손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청록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이민준과 이하은 부녀의 행적을 샅샅이 찾아내되 절대 그들이 눈치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보고서는 하루 만에 올라왔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서류 속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고단한 두 사람의 15년 세월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이민준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조경가라는 명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모두 지우고 오직 딸 하은을 키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막노동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한때 섬세한 예술가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거친 노동의 흔적이 가득한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들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있는 작은 옥탑방. 김 회장은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수행원도 없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혼자 차를 몰았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강북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들어서는 풍경은 마치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드는 것 같았다. 그가 마침내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마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 비참한 풍경이었다. 낡은 시멘트 담벼락에는 금이가 있었고 녹슨 철대문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오르자 마침내 옥상에 다다랐다. 옥상 바닥은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작은 판잣집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다. 그의 집, 강남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떠올렸다. 대리석 기둥과 웅장한 정원, 수십 개의 방. 그 화려함은 텅 빈 유령의 성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작고 초라한 옥탑방은 비록 가난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옥상 한편에는 낡은 스티로폼 박스와 깨진 플라스틱 화분에 작은 꽃과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민준의 손길이 닿았을 작은 정원이었다. 빨랫줄에는 하은의 작은 옷가지들과 민준의 낡은 작업복이 나란히 널려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삶을 훔쳐보았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옥탑방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빠, 왔어요. 하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그 작은 창문 안을 엿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방 안은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비좁았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옷장과 작은 밥상,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졌다. 두 부녀는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는 하얀 쌀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이 없었다. 민주는 자신의 밥을 덜어 하은의 그릇에 놓아주었고, 하은은 제잘거리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낡은 창문을 넘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새어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김 회장에게 1000개의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수십 가지의 화려한 요리가 차려진 식탁에 홀로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저 작은 옥탑방에 따뜻한 웃음소리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성공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구나. 아버지와 남편을, 따뜻한 집과 풍족한 삶을, 그리고 행복할 권리마저도.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뒤리로 두 부녀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지고 있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딸을 잃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지독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속죄의 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옥탑방의 처참한 풍경은 김태환 회장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잠을 자면 낡은 밥상에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두 부녀의 모습이 나타났고, 눈을 뜨면 자신의 호화롭지만 텅 빈 저택의 냉기가 그를 덮쳤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평생을 무기처럼 휘둘러 왔던 것, 바로 돈으로 속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청록그룹의 이름으로 발행된 백지수표 한 장과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기 서류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낡고 허름한 동네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와 수행원들이 마치 장례 행렬처럼 침묵하며 따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차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침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옥탑방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민주는 옥상 한편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고된 노동으로 녹초가 되었을 텐데도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불청객들을 보고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물뿌리개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적의로 가득 찼다. 김 회장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을 구사해온 명령과 지시에 익숙한 권위적인 톤이었다. 내가 자네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주는 봉투를 받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김 회장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김 회장은 그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깟 것으로 지난 15년의 세월이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성이라고 생각해주게. 하은이, 그 아이가 더 이상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는 자신이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김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비서가 내밀고 있던 서류 봉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의 눈에 백지수표와 아파트 등기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의 입가에 허탈하고 경멸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텅 빈 옥상을 넘어 회색빛 도시의 하늘로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김 회장과 수행원들은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굳어 있었다. 한참을 웃던 민준이 마침내 웃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들을 김 회장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다. 15년 전에도 당신들은 나에게 돈을 던졌지. 민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는 내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하더니 이제는 내 딸과 내 인생을 돈으로 사시겠다. 내 아내의 목숨값이 고작 이 종이 쪼가리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을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을 남김없이 토해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의 철옹성 같던 신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내 사랑은, 내 딸은, 그리고 내 아내 수진이의 목숨은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삶이 비록 가난하고 초라할지언정 당신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영혼을 팔지는 않았단 말이오. 그러니 제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의 그 역겨운 돈도 가짜는 동정도 우리에겐 필요 없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냉정했다. 그 순간 옥탑방의 낡은 문이 살짝 열리고
하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아주 많이 아프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김 회장은 그 아이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이의 눈은 15년 전 돈가방을 받아들고 떠나는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딸 수진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속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 백지수표 한 장이 그의 발치에 와닿았다. 그가 평생을 숭배하고 의지해왔던 그 하얀 종이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물건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패배한 장수처럼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뒤로 민준의 거친 솜소리와 하은의 작은 울음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그의 등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속죄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진정한 속죄는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늑대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깨닫고 있었다. 김태환 회장이 옥탑방에서 겪은 수모와 깊은 깨달음은 평창동 저택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김 회장의 모든 행적은 그의 아내 박서연과 양아들 김진우의 눈과 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김 회장이 잃어버린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천한 것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소문은 두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서연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얼굴 뒤에는 뒤틀린 탐욕과 지독한 열등감으로 가득 찬 괴물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김태환의 아내, 청록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며 살아왔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에게 친딸 수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낸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었다. 감히 가난한 조경사와 사랑에 빠져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던 딸. 그녀는 수진의 죽음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거스른 딸에 대한 통쾌함마저 느꼈다. 양아들 김진우는 그런 그녀가 만들어낸 비뚤어진 걸작이었다. 그는 박서연의 먼 친척이었지만 수진이 죽은 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박서연의 강력한 주장으로 입양되었다. 그는 태생적으로 무능하고 비열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한 청년이었다. 그는 평생을 가짜 아들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살았고 그렇기에 청록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더욱더 병적으로 집착했다.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하은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그날 밤 저택의 응접실에서는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박서연과 김진우는 대리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영감탱이가 기어이 그 맹랑한 것들을 찾아냈구나. 박서연이 잘 다듬어진 송톱으로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차갑고 스산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 계집애가 이 집안에 들어오기라도 하는 겁니까? 김진우의 목소리는 불안과 질투로 떨리고 있었다. 그럴 일은 없어. 절대로. 박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이 집의 안주인은 나고 청록그룹의 후계자는 너야. 감히 근본도 없는 잡것들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성을 넘볼 수는 없지.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교활해졌다. 그 영감의 마음을 돌려놔야 해. 그 아이에게서 완전히 정이 떨어지게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다. 어떡해요?
김진우가 물었다. 박서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방법은 많지, 아주 많아. 우선 그 앱이라는 놈부터 손을 봐야겠구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게 되어 있거든. 다음 날부터 이민준의 삶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김진우는 청록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준이 일하고 있던 건설 현장의 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당장 그를 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록그룹의 모든 공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소장은 벌벌 떨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민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민준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모든 인력 시장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이미 건설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서에게 당장 이민준과 하은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이성을 중시하던 그가 자신의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비과학적인 기적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비서가 옥탑방을 찾았을 때 이민준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김 회장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비서의 말을 엿들은 하은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아빠, 가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소리니, 하은아. 꽃이 저를 불러요. 아주 아프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제발 와서 구해달라고 울고 있어요. 아이의 눈에는 진실의 빛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딸의 특별한 능력을 믿었다. 그는 마지못해 딸의 손에 이끌려 다시 지옥과도 같았던 그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이 온실에 도착했을 때 김 회장은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이 모든 상황을 비웃으며 지켜보는 박서연과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들은 김 회장이 마침내 이성을 잃고 저 천한 것들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은은 온실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식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죽어가는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시들어가는 난초의 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식물의 고통에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온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아이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박서연과 김진우의 입가에는 조롱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꼬마가 대체 무슨 쇼를 하려는 것일까? 한참 후 하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 아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냐? 김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독을 마셨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온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다. 누군가 매일 밤 이 아이의 뿌리에 아주 쓰고 아픈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울고 있어요. 살고 싶다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울고 있어요. 아이의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김 회장은 순간 숨을 삼켰다. 누군가 고의로 내 딸의 유품을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 그 증거가 있느냐? 박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저 아이가 꾸며낸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하은은 대답 대신 온실 구석에 거대한 야자수 화분 뒤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구석에 나쁜 물병이 숨어 있어요. 김 회장의 지시에 정원사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화분 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플라스틱 병 하나를 찾아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절반쯤 담겨 있었다. 병의 라벨에는 강력한 제초제의 화학 성분명이 적혀 있었다. 온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 회장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려 한 것이다. 김 회장의 눈이 불타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정원사를 노려보았다. 네 짓이냐? 정원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벌벌 떨며 김진우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우 도련님께서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이 약을 희석해서 난초에 주라고 시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진우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니야. 저 늙은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미련을 끊어내고 저 천한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김 회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아들처럼 믿었던 아이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김진우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은의 목소리는 기적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저택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음모의 첫 번째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었다. 김진우의 추악한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 온실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김태환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깊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평생을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그의 통제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자신이 아들로 믿고 청록그룹의 미래를 맡기려 했던 아이가 죽은 딸의 마지막 흔적을 파괴하려 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어린 손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는 김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더 교활하고 잔인한 존재가 먼저 나섰다. 바로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리석은 실패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상류사회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처받은 어머니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우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필시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김 회장의 팔을 붙잡고 애처롭게 매달렸다. 오해라니,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오해란 말이오. 김 회장이 차갑게 뿌리쳤다. 박서연은 그 순간 공격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민준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날카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자의 짓이에요. 저 천한 것이 우리 진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요. 저자가 돈을 노리고 이 집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이런 끔찍한 연극을 꾸민 거예요. 저 늙은 정원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 순진한 진우를 모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해 보여서 잠시나마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민주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왜냐니, 돈 때문이지. 내 딸을 꼬드겼을 때처럼. 박서연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15년 전에 돈가방을 들고 떠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내 딸까지 동원해서 이런 끔찍한 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서연은 이제 하은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그녀는 아이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리고 저 아이는 또 뭐란 말인가? 꽃이 말을 건다니 뿌리가 운다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아이는 귀신에 씌었거나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분명해. 저런 아이를 어떻게 이 집에 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것들은 우리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해 들어온 악마란 말입니다. 그녀의 악독한 외침은 뱀의 독처럼 온실 안에 퍼져나갔다. 하은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노골적인 적의와 혐오 앞에서 겁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렸다. 아이는 아빠의 등 뒤로 숨으며 작은 몸을 가늘게 떨었다. 민주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끌어안았지만 그의 어깨 역시 분노와 무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들은 힘없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진실은 권력자의 거짓말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김태환 회장의 입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불호령이 터져나왔다. 그만, 입 닥치시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위엄있고 단호해서 온실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췄다. 박서연조차도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기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잠에서 깨어난 늙은 사자의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 속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피부치, 죽은 딸과 똑 닮은 어린 손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부성애와 보호 본능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모욕하는 것인가? 그는 박서연을 지나쳐 떨고 있는 하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거친 노동자의 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아이를 자신의 앞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듯 당당히 세웠다. 모두 똑똑히 듣도록 하시오. 이 아이, 이 하은은 내 죽은 딸 김수진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김태환의 하나뿐인 손녀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딸이고 내 후계자다. 그의 선언은 온실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박서연과 김진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강철처럼 단단했다. 감히 내 손녀에게 정신병자니 악마니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재산, 내 권력,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당신이라도 박서연,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지난 15년간 아내의 그늘 아래서 죽은 딸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는 아비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온실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은 분노와 굴욕으로 입술을 깨물었고 김진우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이민주는 자신과 딸을 감싸고 있는 거대하고 든든한 보호막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던 하은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강인한 온기에 작은 몸의 떨림을 서서히 멈추고 있었다. 추악한 음모는 가장 순수한 진실의 힘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깨어난 늙은 사자의 포효 앞에서 그 첫 번째 패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악마는 이제 더욱더 잔인하고 교활한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태환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평창동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은과 민준을 저택의 별채에 머물게 했다. 그는 하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들을 입혔고 최고의 교사들을 불러 교육을 시켰다. 그는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단 며칠 만에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 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민준에게는 청록그룹의 수석연구원이라는 직책을 제안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아직 김 회장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딸 하은의 곁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동거를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박서연과 김진우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들의 눈에는 김 회장의 모든 행동이 자신들을 향한 배신이자 조롱으로 보였다. 특히 박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근본도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청록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모여들었다. 박서연은 이 파티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이하은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대한 심편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서연은 우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축사를 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게로 돌렸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자리에 저희 가문의 새로운 식구가 된 아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죽은 딸 수진이가 남긴 하나뿐인 혈육 하은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 회장의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하은은 수백 개의 낯선 눈동자 앞에서 겁에 질려 하얗게 굳어 있었다. 박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 아이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꽃과 나무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믿는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요. 그녀의 말에 손님들 사이에서 작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뉘앙스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내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차마 그녀의 말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박서연은 바로 그때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하은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이신 박영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잠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얗고 단정한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박서연이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가짜 정신과 의사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은아, 지금도 꽃들이 너에게 말을 거니? 어떤 이야기를 하던? 하은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빠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짜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마치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진단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하은 양은 유년기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 장애가 의심됩니다. 아이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입원 치료와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진단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파티장은 순간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은을 쳐다보았다. 박서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진단서를 근거로 김 회장에게 하은을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압박할 것이고 아이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청록그룹의 상속권은 다시 안전하게 김진우의 것이 될 터였다. 이민주는 절규했다. 아니야, 내 딸은 미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경호원들의 힘에 막혀 파티장의 소음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김 회장 역시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굳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모두가 동정하거나 조롱하는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작은 소녀 이하은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서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나이를 초월한 차갑고 엄숙한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파티장이 열리고 있는 정원 한가운데로 달려나갔다.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거대한 자작나무 한 그루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며 서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수진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직접 심었던 이 저택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나무였다. 하은은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작은 두 팔로 닿지도 않는 두꺼운 나무 기둥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잔잔하던 밤 공기가 갑자기 돌변했다.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을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다. 자작나무의 수만 개의 잎들이 마치 분노한 군중의 함성처럼 격렬하게 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혔다. 파티장의 화려한 장식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마치 자연 전체가 작은 소녀의 분노에 동조라도 하는 것 같았다. 하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무대 위에 서 있는 박서연과 가짜 의사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섰다.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고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를 뚫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크고 힘있는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작나무를 가리키며 외쳤다. 이 자작나무가 모든 것을 봤어요. 15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우리 엄마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박서연 할머니가 우리 엄마 차의 브레이크 선을 직접 잘랐어요. 아이의 외침은 핵폭탄처럼 파티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작은 소녀와 사색이 된 박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네가 뭘 안다고? 하은은 계속해서 외쳤다. 그날 밤 엄마가 당신 뜻을 거역하고 아빠에게 가려고 하자 당신은 미쳐버렸죠. 당신은 당신 손으로 당신의 친딸을 죽인 거예요. 이 나무는 다 봤어요. 당신이 어둠 속에서 차고로 들어가던 모습, 공구를 들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던 모습,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 나오던 모습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언이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박서연이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자작나무의 뿌리 부분을 가리켰다. 나무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당신이 브레이크 선을 자르다 당신의 머리에서 떨어진 비녀 조각을, 그 비녀 조각이 이 나무 뿌리 밑에 아직도 묻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김 회장은 멍하니 아내의 머리에 꽂혀 있는 익숙한 비취 비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당장 저 나무 밑을 파! 경호원들이 달려와 정원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경호원이 흙 속에서 작고 푸른 빛이 도는 무언가를 찾아냈다. 그것은 박서연의 비취 비녀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한 작은 옥조각이었다. 박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과도 같은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추악하고 잔인한 악마의 민낯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호원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옥조각이 달빛과 파티장의 조명을 받아 섬뜩하고 푸른 빛을 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파편이었고 한 여인의 완벽했던 위선을 산산조각 낼 사형 선모의 증거였다. 파티장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손님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무대 위 작은 소녀와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고 있는 안주인, 그리고 손에 들린 옥조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광경이었다. 김태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옥조각을 건네받았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믿음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그는 그 옥조각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결혼 기념일에 자신이 직접 박서연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비취 비녀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의 머리에 여전히 꽂혀 있는 비녀를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비녀의 한쪽 구석이 미세하게 깨져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단순한 세월의 흠집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분노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혐오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낙엽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낮고 공허하게 울렸다. 내 딸을, 당신의 손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어떤 단어도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이 끔찍한 배신감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가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 그의 제국의 안주인이 사실은 자신의 딸을 죽인 피에 굶주린 악마였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그때 하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엄마의 영혼을 대신하는 슬프고 처절한 고발이었다. 엄마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신을 해칠 거라는 걸. 그래서 엄마는 이 나무 아래 이걸 묻어두었어요. 하은은 자작나무의 또 다른 뿌리 부분을 가리켰다. 아이의 손짓에 사람들은 홀린 듯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흙 속에서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15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녹음기였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15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은 딸 수진의 목소리였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뜻대로 민준 씨와 헤어질게요. 이 아이만, 제발, 이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수진의 절박하고 애원하는 목소리 뒤로 박서연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와서 빌면 뭐라니. 넌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났어. 내 완벽한 인생에 너 같은 오점을 남길 순 없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너도 내 뱃속의 그 천한 씨앗도 모두 사라져줘야겠다. 걱정 마라. 아프지는 않을 테니 그냥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될 거야. 영원히.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명백하게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친딸을 제물로 바친 가장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박서연은 더 이상 웃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안에는 탐욕과 질투로 뒤틀린 늙고 추악한 괴물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명예,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경악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15년간 김태환 회장을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가 자신의 행복을 짓밟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악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우아한 얼굴을 하고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수진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지 상상하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경찰이 도착하고 박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없이 끌려갔다. 그녀가 끌려가던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 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어린 손녀를 향한 지독한 저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김진우 역시 범죄를 은폐하고 동조한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소리쳤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의 비겁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할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파티장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다.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정원에는 김 회장과 민준 그리고 하은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하은과 민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평생을 멸시하고 짓밟아왔던 가난한 남자와 어린 소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의 어깨가 노인의 것 같지 않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첫 마디가 터져나왔다. 내가 죄인이다. 그의 눈에서 1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악마를 두고 내 진짜 혈육을,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를 안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내가 내 딸을 죽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다. 그는 이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 아이처럼 오열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네. 자네에게, 그리고 내 딸 수진이에게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네. 그리고 하은아, 이 못난 할아비가, 이 죄 많은 늙은이가 네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이냐. 그의 절규는 밤하늘을 향한 뒤늦은 참회의 기도였다. 이민주는 말없이 무너져 내린 늙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15년간 쌓아왔던 증오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 역시 이 거대한 비극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하을은 조용히 다가가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이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엄마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지옥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고원의 빛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작나무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오래된 현자처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15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고, 남은 것은 이제 상처받은 영혼들의 길고도 험난한 치유의 시간뿐이었다. 그날 밤 파티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청록그룹 안주인 친딸 살해 혐의 긴급 체포.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재벌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세상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청록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태환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파티의 흔적은 말끔히 치워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비명과 절망,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냄새가 떠도는 듯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낡은 앨범을 펼쳐놓은 채 죽은 딸 수진의 사진만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야 그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딸의 외로움과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수진의 녹음 파일과 자작나무 아래서 발견된 비녀 조각은 박서연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궁지에 몰린 김진우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박서연이 수진을 살해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털어놓았다. 그의 비열한 배신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박서연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박서연은 취조실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계략이라고, 저 천한 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꾸민 연극이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미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희대의 악녀, 자식을 잡아먹은 마녀라고 부르며 저주했다. 그녀가 평생을 집착했던 명예는 이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어 그녀의 이름 위에 새겨졌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서연은 한 달 사이에 폭삭 늙어 초라하고 앙상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김태환 회장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 아내의 죄를 증언했다. 그것은 그에게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죽은 딸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손녀를 위해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기 때문이다. 이민준과 하은 역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은은 증인석에 서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아이는 담담하게 그날 밤 자작나무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한 소년의 증언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한 영혼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명백했다. 박서연은 존속 살해 및 범죄 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역시 범죄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봉이 탕 하고 울리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몽의 막이 내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타전했다. 그것은 시청률 높은 드라마의 통쾌한 결말과도 같았다. 하지만 비극의 진짜 주인공들에게 이것은 결코 통쾌한 끝이 아니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법정 복도. 김 회장은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를, 양아들을,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의 명예까지도.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민준과 하은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두 사람 앞에 파티가 있던 그날 밤처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늙고 지친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회한과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아비였다면, 내가 조금만 더 당신들의 사랑을 믿어주었더라면, 내 딸 수진이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자네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하은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잇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눈이 멀어 내 곁에 악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진짜 가족을 내 손으로 내쳤구나. 그는 어린 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법정 복도를 가득 메우며 듣는 이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한 늙고 나약한 죄인이었다. 이민주는 말없이 무너져 내린 늙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15년간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증오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김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도 하늘에서 더 이상 저희가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랍게도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하은 역시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의 따뜻한 위로에 김 회장은 더욱더 서럽게 울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순수하고 깊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정의는 법정에서의 차가운 심판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는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길고 길었던 복수의 계전은 끝나고 이제 그들 앞에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야 하는 더 길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마음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떠들썩혔던 재벌가의 비극을 서서히 잊어갔다. 하지만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옥탑방이 있던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김태환 회장은 총록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김수진 기념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민준처럼 재능이 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의 성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트럭을 몰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위해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늙은 정원사가 되었다. 흙을 만지고 작은 생명들을 돌보며 그는 비로소 딸 수진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이민주는 청록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룹 부설 자연생태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다시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죽어가는 도시의 공원들을 되살렸고 오염된 강변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색빛 콘크리트 도시가 푸른 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 수진의 꿈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은은 밝고 건강한 소녀로 자라났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의 연구소에서 식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병들고 아픈 나무들을 나무 의사가 되었다. 아이의 순수한 능력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요정이라고 부르며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저택을 팔아 재단의 기금으로 사용했다. 대신 그들은 수진의 묘지가 있는 한적한 교회에 작은 집을 짓고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 집의 정원은 민준과 하은 그리고 김 회장이 함께 가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 수진의 첫 번째 기일이 돌아온 어느 맑은 봄날, 세 사람은 함께 수진의 묘지를 찾았다. 묘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 주변은 민준이 가꾼 아름다운 야생화들로 가득했고 하은이 치유해준 건강한 나무들이 든든하게 묘지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묘비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방식으로 수진과 대화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가꾼 토마토를, 민준은 자신이 디자인한 작은 새집을, 하은은 숲에서 주워온 예쁜 도토리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함께 수진의 묘비 옆 비어있던 자리에 작은 자작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었다. 그것은 15년 전 모든 비극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던 바로 그 자작나무의 씨앗에서 싹튼 어린 나무였다. 세 사람의 손이 함께 흙을 덮고 물을 주었다. 하은이가 묘비를 향해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지? 우리가 언제나 엄마 곁에 있을게. 이 아기 나무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함께 자랄 거야. 김 회장과 민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 깊게 새겨졌던 고통의 흔적은 어느새 부드러운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풀과 나무의 속삭임은 더 이상 과거의 원망설인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와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되어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통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푸른 새싹처럼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